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7일 목요일 아침 8시 5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다 보시면 낙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또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면 상승 종목 수도 여전히 많고 장중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봐도 이런 거는 하락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 안 빠지려고 한다라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어젯밤 마감이 안 빠지려고 했다,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증시는 강세장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강세장인데,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안 빠지려고 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나 더 오르겠어 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뭐 물론 이제 미국만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해석은 좀 달라져야 될 수 있어요. 그죠? 한 달 전의 고점을 넘긴 놈하고 못 넘긴 놈은 분명히 같은 마감이라 하더라도 해석이 많이 달라져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어젯밤 FOMC 회의 있었죠. 일단 FOMC 회의 내용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은 다 될 것 같은데요. 금리는 당연히 인상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할 거는 뭐 누구나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가볍게 패스하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이제 5.5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은 결코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죠?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과정은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25년까지 2%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올해 지금은 23년 7월입니다. 25년까지도 안 될 거라고 한다면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싸워야 되냐, 그죠?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멀다라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주식시장은 당장 내년에 금리 인하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채권시장도 그렇고요. 하여튼 다들 전반적으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다 굉장히 찬물을 끼얹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었다 라는 거. 또 그리고 뭐 파월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 디펜던트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나오는 물가지표하고 고용지표하고 이런 거 보고 움직일 거다.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우리 이제 매월 경제지표 나오는 거 확인하고 움직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좀 비교적 좀 불투명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통화정책 결정 과정이 어떤 이렇게 경로를 설정해 놓고요. 자,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갈 거야 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고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았어서 좀 예측이 좀 쉬웠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이제는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고 있죠. 이제 나도 몰라. 이제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근데 무조건 매월 나오는 경제지표 보고 결정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어떤 그런 불확실성은 조금 더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전반적인 내용은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25년까지 2%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발언, 좀 중요한 발언이고요. 또 그리고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고 FOMC 성명서에서 보시면 경기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지지난주쯤부터 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대부분 경기 침체 없다, 경기 침체 확률을 굉장히 낮춰서 이렇게 좀 낮추는 쪽으로 변경을 했는데, FOMC 성명서에서도 이런 게 좀 드러났어요. 앞으로 경제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좋아진 것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모더레이트란 표현으로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전망은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파월 의장도 보시면은 이제 연준의 경제 시나리오에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하던 연준도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호재다, 무조건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꼬아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바로 위에서 드러나 있죠. 인플레이션 2% 낮추는 길은 아직 한참 멀었다. 25년에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경기 침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가 더욱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발언한 이것은
나 금리 어디까지 올릴지 몰라. 나 더욱더 긴축적으로 변할 수 있어. 라고 이 둘러서 한 바퀴 좀 꼬아서 이야기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경기 침체 없다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해석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문제인데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완화적인 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큰 충격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주의해서 볼 발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월요일 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FOMC 회의에서 분명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일단 뭐 그런 거에는 어느 정도 좀 부합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역시 파월 의장님은 생각이 바뀐 게 없다. 파월 의장님은 어떤 달러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여전히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제 주식시장은 좀 실망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가장 완화적인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일단 뭐 보시다시피 이 굉장히 매파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일단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분봉상 조금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장 막판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잘 마감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잘 버텼으니까 오늘 한국도 좋을 거야. 뭐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도 뭐 덩달아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어쨌든 제 생각엔 좀 이제 그런 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만의 독주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만의 독주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 독주 체계가 깨지고 다 같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손잡고 미국 증시와 전 세계 증시가 손잡고 뭐 사이좋게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이 일단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그죠? 미국만의 독주 진행 중이라는 거고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강했다, 미국이 잘 버텼다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아시아와 유럽도 잘 버틸 거야라는 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또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지금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의 긴축적인 이런 흐름이 사실상 뭐 물론 유로존이 엄밀히 따지면 가장 긴축적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국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상당히 긴축적인 곳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금리차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중국과 미국의 금리차, 뭐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이 사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오른다라고 해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오른 건 미국이 오른 거고 뭐 한국이 떨어진 건 한국이 떨어진 거고 이렇게 약간 좀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얘네들은 아직 한 달 전에 고점도 넘지 못했고 미국은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래저래 다양한 측면에서 뭐 어떤 금리 차이의 측면에서 보나 뭐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나 미국이 올랐다 라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독립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제 미국의 반응은 이랬지만 한국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일본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중국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유럽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좀 매파적인 그런 FOMC 회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기 매수세 지금 워낙 투기적인 그런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에 비해서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리와 달러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건 제 생각엔 선반영이라는 표현을 드리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주에 이미 많이 올랐었죠. 이번 주에 달러가 이미 많이 올랐었고요. 이번 주에 금리가 이미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들이 그래서 어젯밤 정작 FOMC 회의 때는 별 볼 일이 없었다. 어젯밤은 오히려 살짝 금리와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내용이 좀 더 있긴 해요. 제 생각엔 요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리 인하와 이 QT 그죠? 연준의 그 대차대조표 축소 요게 함께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지금 뭐 강조가 돼서 크게 써 있지는 않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이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가 같이 가는 거긴 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좀 시장의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죠? 완화 정책 하면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양적 완화와 금리 정책 같이 가는 게 맞긴 맞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특한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파월 의장 입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그 우리 시장 일반적인 사람들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패키지로 묶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어떤 지금 뭐 증시 상승의 어떤 한 몫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QT 가능성은 계속 QT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좀 매파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래저래 좀 매파적인 내용들이 많았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이야기를 했고요. FOMC 회의 반응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특별히 뭐 변화가 된 게 없었습니다. 일단 하반 경직성을 확인했다. 이 정도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된 게 있는데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미국 증시 마감되고 메타, 그죠? 페이스북이죠. 메타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장 마감에서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선물은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한 0.2%, 0.3%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FOMC 회의의 영향보다 기업들의 실적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미국 증시 흐름 자체를 봐도요, 사실 FOMC 회의에 대한 영향보다 기업 실적의 영향이 훨씬 크긴 컸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실적을 각각 다 발표했는데요. 구글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좋게 좀 이끌어진 줄면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뭐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안 좋게 이끌어갔다. 이런 점들. 그래서 이래저래 기업의 실적이 좀 큰 영향을 더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은 어젯밤에도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 좀 잠깐 보자면은 애플이 이런 모습이죠. 애플은 지금 보시다시피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더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강세장이고요.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졌다면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음봉 파티를 요 음봉 덩어리를 거의 다 극복을 해서 다시 어떤 저항을 돌파한 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항을 돌파한 척한 여기서 한 번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졌어요. 아, 진짜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매물대를 잘 소화하고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한 척했다면 이제 애플은 급등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이 S&P 지수는 지금 이제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분봉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어딘가를 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했던 짓을 보면 30분봉인데요. 결과적으로 어젯밤은 하반 경직성을 확인한 겁니다. 하반 경직성을 확인한 거. 안 빠진다라는 어떤 든든한 지지력을 확인한 게 어젯밤에 했던 일이에요. 보시면요. 이런 모습들. 하지만 어디를 넘지는 못했다. 오늘 밤에 이제 넘는지 잘 보면 된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나스닥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나스닥도 어젯밤에 보시면 30분봉인데 똑같이 하반 경직성을 엄청나게 확인했어요. 여기서 어젯밤에 버텼던 시간이 굉장히 긴 겁니다.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죠? 15,530인가 이 자리 말씀드렸었죠. 분봉 기준으로 해서요. 이 자리를 계속 테스트한 거예요. 여기 붕괴되면 큰일 나는 걸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력을 착실히 확인을 했고 결과적으로 FOMC 회의 내용은 매파적이었지만 일단 올랐습니다. 그죠? 뭐 기업의 실적이 좋다 이러면서 FOMC는 못 본 척 하면서 일단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이거보다 오늘 밤은 다시 한번 15,700이라는 일단 분봉상에 있는 이런 저항을 다시 한번 돌파한 작 시도를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또 편안하게 또 잤습니다. FOMC 회의까지는 지켜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최대한 안 자고 있어 봤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FOMC 회의는 못 보고 그냥 잤는데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이다. 하반 경직성들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좀 지루한 싸움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때인 거는
틀림이 없죠, 그죠? 미국 증시의 기술적인 위치를 봐도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그런 의미를 미국 증시를 봐도 알 수 있고, 어제 한국 증시의 엄청난 움직임을 봐도 우린 그런 걸 알 수 있고, 뭐 정책적인 측면을 봐도 뭐 우린 그런 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매우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고요. 일부 증시들은 이미 의미 있는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아직 고점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증시들도 있고, 근데 이미 고점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증시들도 있습니다. 물론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참 다른 것들도 좀 하나씩 좀 다 체크는 해야 되겠죠. 그죠?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일단 안정이 되고 있긴 한데 어디를 붕괴시키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버티고는 있는데 빨리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 사실 이렇게 되면 이건 지지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시장이 더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가능성, 빅스는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지지선 붕괴된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독일 증시 좀 잠깐 살펴볼까요? 독일 증시 보시면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니까 이렇게 큰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지지력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혼조한 구간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때 못 올라가니까 빠진 거고, 이로 인해서 박스권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증시는 어쩌면 이 거대한 저항 테스트를, 거대한 저항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가야 될 때 못 가니까 급락을 한다. 물론 근데 이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박스권으로 갇힌다. 이런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달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FOMC 회의 전에 많이 올랐었죠. 그죠? 달러 인덱스 FOMC 회의 전에 많이 오르니까 회의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오히려 되돌린다. 그렇지만 아직 101에 대한 이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 101이 중요한 자리인데 붕괴되지는 않았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금리들도 먼저 FOMC 회의 직전에 이미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어젯밤 살짝 하락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리적으로라면 아마 조금 더 오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선반영 됐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은요. 제 생각엔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추 내용 다 봤고요. 국제유가 이런 것들 좀 잘 보면 좋겠죠. 그죠? 요즘 원자재들 강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제유가나 이런 것들도 먼저 올라섰기 때문에 어젯밤에 좀 빠졌는지 몰라요. 하여튼 국제유가의 어떤 이런 상승 추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가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면은 이제 장기적인 상승 추세 굳히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죠. 하여튼 원자재들이 강하다. 이런 점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점들이 뭐다? 인플레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좀 전에 봤던 FOMC 기자회견 내용에서 봤던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요. 그죠? 경기 침체 없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나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어. 혹은 긴축이 더 지속될 수도 있어 라는 표현을 다르게 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좀 한번 꼬아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요 정도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어떤 연준의 나팔수, 어떤 연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대변인이 어떻게 좀 잘 역할을 해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이제 한국 증시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각자 대응하시면 됩니다. 각기 대응하면 되죠, 그죠? 강한 건 미국이고 일단 어제 장대음봉을 맞은 건 한국 증시니까 이 장대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강조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장대음봉이 나왔으니까 장대음봉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장대음봉이 나왔으나 어디를 붕괴시켰냐, 붕괴시킨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아직 엄밀히 따지면 특히 코스닥 같은 거는 굉장히 상승세가 강하기 때문에 장대음봉 한 방에 죽을 리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긴 했죠. 사실 이제 평상시와 뉘앙스를 좀 살짝 달리하긴 한 건데요. 사실 제가 오히려 이렇게 밑에서 코스닥이 급등하고 있을 때는 봐라 이거 코스닥의 급등의 의미가 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 코스닥 이런 거는 특히 세계 증시의 카나리아로서 지금 코스닥이 급등하는 건 어쩌면은 세계 증시가 어쩌면 세계 증시가 끝을 알리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확대 해석을 하기도 했죠.
근데 정작 어젯밤에 이제 장대 음봉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지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심리적인 측면 때문인 게 좀 굉장히 큰데요.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올라가고 있을 때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은 쫄아 있을 수밖에 없고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오히려 살짝 좀 자신감을 오히려 좀 쫄지 말란 식으로 좀 오히려 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게 있고요. 이제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다들 자신감 생겼죠. 오히려 자신감이 너무 과하게 생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제법 엄청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자신감이 너무 막 충만해져 갖고 추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걸 경계하자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좀 어젯밤에는 오히려 어제는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자라고 이렇게 좀 찬물을 좀 끼얹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보이는 대로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내가 뭐 심리적으로 쫄아 있는 이런 상황이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더 자신감에 있는 상황이든지 지금 그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 이런 건 투자하면서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나 눈에 보이는 대로 하여튼 대응하면 된다. 언제든지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해야 되지만 특히 어제처럼 하방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날에는 특히나 이런 기대감을 제거하는데 저는 좀 큰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여튼 이게 심리적인 측면이나 좀 철학적인 측면을 좀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자산의 좀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솔직히 다른 자산에 비해서 주식은 굉장히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 투자도 있고, 채권 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의 뭐 투자가 있죠. 또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어떤 주식이란 투자가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다른 투자들에 비해서 이 주식이란 투자는 이 주식이란 자산은 굉장히 투기성이 짙습니다. 가장 투기성이 짙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보다 더 투기성이 짙은 게 몇 년 전부터 등장했죠, 그죠? 비트코인이라고. 물론 저는 이걸 자산으로서 물론 이런 걸 저는 그 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뭐 인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식보다 더 투기적인 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럼 주식이 투기적이고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굉장히 투기적이냐? 왜 그나마 부동산이나 채권은 덜 투기적이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가치평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채권이나 부동산은 가치평가가 생각보다 좀 쉬운 편입니다. 그죠?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만큼 어려우니까 부동산도 감정평가사 이런 게 있는 거겠죠. 그죠? 물론 어렵습니다만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비해서 가치평가가 매우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런 게 있잖아요. 부동산은 월세가 나오고 뭐 전세라는 것도 있고 채권도 언제 뭐 만기가 되면 뭐 원금을 받는다라는 명확한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가치평가가 쉽다는 겁니다. 가치평가가 쉽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진 가격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정해진 가격이 있어서 이 가격 내에서 움직여야지 이거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투기가 개입할 공간이 좀 비교적 적습니다. 근데 어떠해요? 근데 나머지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가치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의 가치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부동산 아파트 단지 하나 이런 거 평가하는 건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기업 지금 당장 장사하고 있는 기업의 미래,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뭐 매매를 하고 있는 S&P 지수,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특히 지수의 가치 평가한다는 이런 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렇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렇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렇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거를 강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걸 일단 좀 여기서 한 번 더 좀 여기서 일단 더 그런 점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기초자산이 없죠. 기초자산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나마 주식시장은 회사라는 기초자산이 있지만 이 비트코인은 솔직히 기초자산이 없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여긴 심리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겁니다. 주식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평가 어느 정도 그 회사의 기업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좀 심리가 좀 들어갈 공간이 좀 덜하다. 근데 비트코인은 거의 100% 심리다
라고도 사실 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일단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봤을 때 심리가 그 어떤 개인의 심리나 감성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동산이나 채권엔 거의 없다. 주식엔 제법 많다. 비트코인은 매우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심리와 어떤 철학적인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굉장히 투기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는데 제 영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 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강세장인데 어젯밤 분명히 어제 장대음봉을 보고 나서 흥분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한적인 해석을 하자라고 다시 한번 좀 더 강조 말씀을 좀 그래서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잡다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변동성이 이미 댐이 터져 나온 거죠, 그죠? 댐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평소에도 몰랐지만 이제 더욱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올라가면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반등을 한다. 반등을 하면은 이제 전일 나왔던 이런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되는 거고, 계속해서 빠진다. 그러면 일단 조금 뭐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이거 매우 투기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강한 강세장이 한 번에 죽진 않는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보세요, 그죠? 지금 4번째 검증 과정을 거치는 중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이제 한 번이에요. 이제 한 번 음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큰 의미 부여할 수 없는 겁니다. 코스피는 4번째 고점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면은 뭔가 계좌에 조금씩 들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코스닥은 이제부터 슬슬 뭔가 이제 하방은 채워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하여튼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는 강하다. 근데 이게 미국이 강한 거지 이 어쨌든 뭐 연준의 그런 매파적인 내용이 신흥국에는 또 어떻게 적용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매매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죠? 어제 나오는 장대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의 기준이 생긴 거니까 이런 자리들 기준으로 해서 좀 천천히 느긋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심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마음 급하게 먹으면은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죠? 인플레에 대한 그런 거 우리 잘 확인을 했습니다. FOMC 회의를 통해서요. 인플레라는 어떤 샌드백,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지금 들고 나서 지금 경제는 뛰고 있는 거다라는 거 우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거나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친다. 뭐 그죠? 그런 거 확인했습니다. 인플레라는 게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그런 점들이 연준의 발목도 잡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점들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